예, 여러분들은 글을 뭘로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말을 무엇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는 것, 본 것, 이런 걸로 말하고 글을 쓴다고 생각해요. 아는 게 없으면 글 쓰고 말할 수 없어요. 본 것이 또 필요하죠. 근데 이 아는 것, 본 것의 출발점은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알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글쓰기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관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글쓰기나 뭐 말하기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어휘력이라든가 문장력이라든가 어떤 구성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축구 선수 예를 들어보죠. 뭐 슛도 잘하고 패스도 잘하고 헤딩도 잘하고 이런 기술 필요하죠. 근데 이런 기술 이전에 더 필요한 게 그 달리기 실력이죠. 일단 빨리 달려야죠. 달리기 실력 이전에 체력, 지구력, 이게 가장 근간이죠. 기본 체력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기교들이 얹혀지면 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글쓰기에서 이 질문력과 관찰력은 체력 같은 거예요. 글쓰기 말하기에 그 인프라 같은 거죠. 아주 바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다 취약해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질문 많이 안 하셨잖아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또 관찰을 그러면 많이 할 기회가 있냐? 적어도 우리 때는 이제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질문인데요. 질문이 왜 글쓰기와 무슨 관계가 있냐? 사실은 말하기건 글쓰기건 본질은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사의 질문에 답하는 거거든요. 야, 지금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 그거 무슨 문제 없냐?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좋은 아이디어 없어? 이것에 대한 답을 쓰는 게 회사에서 보고서고 기획서고 다 이런 거죠. 질문하지 않은 거, 궁금해하지 않는 거를 쓰는 것은 그건 정말 가렵지 않은 데를 긁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알아야 글을 잘 쓸 수 있는 거죠. 굳이 회사에 안 다니셔도 무슨 어떤 글을 쓰든지 간에 독자의 궁금증, 독자가 알고 싶어 하는 거, 이거를 알고 쓰는 사람과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자기가 아는 거, 이걸 쓰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아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알고 싶어 하는 걸 써줘야 되는 거죠. 그 질문에 답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이제 글쓰기에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토대인데,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직장 다닐 때 뭐든지 물어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면 직장은 그냥 유토피아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그건 뭐 직장뿐만이 아니죠. 대개 일이라는 것은 모르던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도달하는 과정이 일이에요. 다 알면 일이 끝나요. 일을 다 끝내고 나면 알게 돼요. 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네. 이렇게 하니까 됐네. 근데 이제 그걸 가기까지는 계속 암중모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모르니까. 그게 다 해보면 이제 다 아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일이 끝나는데, 사실은 이런 그 암중모색의 과정에서 모르면 물어볼 수 있으면, 저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불안이나 답답함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물어보지 않고 해내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이 눈치가 빠른 사람, 묻지 않고
그걸 알아채는 사람, 응?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왜 물어보면 될 것을 왜 안 물어보냐?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사회는 모르는 거를 들키는 걸 좀 두려워하죠. 야, 너 이렇게 허접한 질문을 해? 그걸 질문이라고 그래? 응?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또는 뭔가를 물어보면 자기가 튀는 게 돼요. 이 손 드는 게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손 들고 질문하는 게 용기를 필요로 해요. 학교 다닐 때 꼭 수업 끝날 때 딱 한 번 선생님이 질문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손 들고 그러면 너 나와, 이 자식이 지금 수업 방해하고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끝날 때 이제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모르는 애들은 손을 안 들어요. 공부 잘하는 애가 손을 들어요. 우리 그 용기를 정말 필요로 한다는 게 그 G20 정상회담 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왔을 때 그때 기자들이 손을 아무도 안 들었잖아요. 끝까지 버텼잖아요. 한국 기자들에게만 질문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버텼어요. 질문하는 게 본업인 기자들이 끝까지 한국말로 해도 된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할까? 끝까지 질문을 안 해. 원래 질문은 사실은 용기를 필요로 해요. 저도 제가 강의를 듣는 입장이면 저도 절대 손 안 듭니다. 남이 들어주면 고맙죠. 내가 궁금했던 거 누가 물어주면 고맙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않게 되죠. 이런 것도 있어요. 질문을 했는데 저 사람이 모르면 어떡할까? 괜히 찍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토를 다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는 거야. 누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거 맞나요? 이런 거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럼 너 지금 내 말 못 믿어? 응?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뭘 그걸 질문이라고 해? 일종의 그 반발하는 거거든요. 반박하고 여러 이유로 질문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건 않으면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받아 적거나 그냥 받아 적거나 아니면 눈치가 빨라서 말하지 않은 것도 알아채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게 우리 사회에서 잘 되죠. 질문이 없는 사회에서. 사실은 질문은 그 자체가 창의성이에요. 유대인들 보면 알잖아요. 유대인들 무슨 후츠파 교육, 하브루타 교육 이런 게 전부 다가 질문과 관련이 있잖아요. 권위에 눌리지 말고 모르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고 당당하게 물어봐라. 당신 말 맞아? 그게 뭐 후츠파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고 하브루타 뭐 토론 교육도 토론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결국 질문이거든요. 그 이제 우리 이 질문은 저는 크게 한 4-5가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모르는 걸 묻는 거죠. 모르는 걸 대충 그냥 넘어가지 않고 모르는 걸 못 견뎌서 그걸 알아내야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검색을 하건 누구한테 물어보건 묻는 질문.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거의 본능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아는 사람은 살아남고 모르는 사람은 죽었거든요. 어디에 먹을 게 있는지 아는 사람은 살아남았고 어디 가면 위험한지 아는 사람은 살아남았거든요. 그럼 그건 알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알지 못하죠. 물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질문한 사람은 사실 살아남았고 뭐 아는 거 별로 즐기지 않고 뭐 알았을 때 기분이 좋지 않고 알건 말건 뭐 나 아는 거에 재미없어 흥미 없어 한 사람들은 사실은 다 죽었기. 그래서 인간이 호기심이라는 게 있는 거죠. 질문하는 원래 인간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모르는 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알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알았을 때 기분이 좋은 거. 두 번째 질문은 의문이에요, 의문. 왜라고 묻는 거죠. 그 이유가 뭐고 원인이 뭐고 왜라고 묻는 거죠. 왜란 질문, 그 의문을 갖는 거. 이게 이제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근데 의문을 가지면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너 뭐 이렇게 시시콜콜 따지고 달려들어. 어? 뭐가 이렇게 그게 궁금해? 되게 이제 그 결과만 얘기하고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라고 되게 사회가 요구하니까 학교 다닐 때 늘 그냥 공식 그냥 외웠잖아요. 그 공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식이 나왔는지 안 가르치잖아요. 그냥 공식은 외우는 거. 너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외워.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왜라고 묻지 않았거든요. 이게 왜 이래서 이런 건지. 세 번째 질문은 반문입니다. 반문. 일종의 토다는 거예요. 말대꾸하는 거죠.
시비 거는 거죠. 나도 생각이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한 사람, 또는 글 쓴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하고 이렇게 대조해서 아닌 것은 물어보는 거죠. 이건 거의 이제 의심이죠. 의심하는 거죠. 그거 맞나요? 그럼 이제 사실은 우리 때는 그럼 찍혔어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손 들고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나와. 응? 내 말이 뭐가 이상해? 직장에 가서도 상사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아닌 것 같아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은 상사가 뭐 내 말 이상해? 저 기분 나빠서 말을 못 하겠네. 너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렇게 표정을 지어. 그러니까 이제 직장 가보면 전부 막 리액션이 좋죠. 지당하신 말.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라는 표정으로 앉아 있어야 안전하죠.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자기한테 이걸 그 말을 자기 안에 관통을 해가지고 내 걸로 비춰보거나 생각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기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그 리더가 마음이 넓어도 자기 말에 대해서 표정으로라도 시비를 걸면 기분 나쁜 거죠. 이게 반문 이제 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그 다음 질문은 자문자답입니다. 자문자답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은 뭐지? 이거에 대한 내 의견은 뭐지?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고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자문자답하지 않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문자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글을 쓰는 거, 일기를 하나 써도 내가 오늘 뭐 했지? 독후감을 쓸 때 이 책 내용이 뭐였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장하는 글을 쓰려면 내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이걸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자문자답 없이 글을 쓸 수도 없고 이제 말을 잘할 수도 없는 거죠. 말은 이제 사실 그런 기회가 안 주어져요. 저는 늘 대통령이나 누가 찾아서 가면 뭘 물어보죠. 이제 답을 하려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근데 이게 돌아오는 길에는 생각이 나요. 이 얘기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불려갈 때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봐요. 이런 질문, 어떤 걸 물어볼지를 모르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 이제 워낙 그런 답을 잘 못하고, 제가 그 대통령이나 누구한테 평가를 잘못 받으면 우리 부서가 전체가 평가를 잘못 받는 거니까, 이 대통령이 찾으시거나 이러면 우리 부서원들이 저를 이렇게 따라오면서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 물어보시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이건 이렇게 답하시고요. 이게 이제 그런, 사실, 글을 잘하고 말을 잘 쓰려면 평소에 그런 질문 속에서 살아야 돼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연설을 전혀 준비 없이 들어가서 그나마 글 쓸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대통령이 쭉 써두신 책들, 이것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쭉 그 키워드 중심으로 추렸어요. 그러니까 한 800몇 개의 단어에 관해서 그분이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그분의 답변이죠. 그것을 책에 써놓으셨더라고. 그래서 단어로 책을 분해한 거죠. 한 7권 책을 분해를 하니까 한 800몇 개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글을 쓰라고 그러면은 단초가 있으면 되거든요. 실마리가 있으면 돼요. 한 줄이면 돼요.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그게 없는 것과는 큰 차이예요. 한번 나한테 질문해 본 거, 생각해 본 거는 그것이냐 아니냐는 엄청나게 큰 차이. 그게 없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필요하다.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우리가 보통 성찰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어떤 양심, 자기 어떤 도덕심 이런 거에 비추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성찰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자기한테 너 지금 하는 게 맞아? 너 이렇게 살아도 돼? 이제 이런 질문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이제 제가
글쓰기에 필요한 기둥 중에 이제 하나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찰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본 걸 써요. 경험한 거 이런 거 다 본 거예요. 지식, 정보 본 거예요. 본 걸 쓰죠. 그러니까 이제 글쓰기의 재료들이 보면 우선 그 어떤 대상 중심으로 보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요. 이걸 보고 쓰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람의 어떤 삶을 쓰거나 뭐 이런 걸 쓰죠. 또 사람을 또 나눠서 생각할 수 있죠. 그 사람의 행동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심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 뭐 그 사람의 감정에 관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들여다봐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는 내 중심, 그러니까 글 쓰고 말하는 내 중심으로 보더라도 우리 그 소설 보면 학교 다닐 때 배운 시점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뭐 3인칭 관찰자 시점, 뭐 전지적 작가 시점. 이 보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보느냐, 이것도 일종의 글쓰기의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관찰의 방법들이 많다는 거죠. 방법들이 뭐냐면 사람마다 보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깊게 들여다봐요. 그래서 본질이나 원리를 알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멀리 내다봐요. 그래서 뭔가 예상하고 예측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넓게 봐요. 계속 확장하는 사고를 해요. 이것도 이제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봐요. 디테일이 강해요. 어떤 사람은 뒤집어 생각해 봐요. 역발상을 해요. 이것도 보는 방식이에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이제 이 관찰이 사실은 우리 DNA에는 저는 이걸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보는 거. 되게 서양 사람들 보면 남의 일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관심이 많아요. 어디 마트에 가도 남의 이 카트에 뭐가 담겼는지를 그렇게 봐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관찰 쪽에는 뭐 저는 질문은 전혀 못하지만 제가 방송 진행을 한번 맡은 적이 있는데 중도 이제 하차했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내가 질문을 못하는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청취자들을 대신해서 나온 출연자에게 물어봐 줘야 되는데 이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늘 답변만 하고 살아서. 그러니까 그 담당 PD께서는 대통령 연설문을 썼으면 국민을 대신해서 뭐 대통령께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썼을 거 아니냐. 원래 글 쓰는 사람은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게. 저는 전혀 받아쓰기 바빴거든요. 그냥 받아 썼지 내가 대통령께 여쭤본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도 사실은 서비스를 잘 못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훨씬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죠. 아, 저런 걸 궁금할 수 있구나. 저렇게 물어볼 수 있구나. 근데 관찰은 제가 좀 원래 그런 게, 왜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눈치를 심하게 본다는 것은 남을 유심히 본다는 거기도 해요. 듣는 거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아내랑 사귈 때도 아내랑 이렇게 만날 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옆 테이블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게 궁금해요. 옆에서 언성이 좀 높아지면 저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나 그걸 관찰하는 거죠. 그런 면은 굉장히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을 잘 하면 그 묘사에 능해요. 우리가 이제 직장에 가서도 우리가 보통 뭘 글을 쓸 때 현황이라든가 실태라든가 어떤 상황 이런 걸 쓰는 것은 묘사에 가까워요. 사실을 쓰는 거예요. 사실.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본대로 쓰는 거예요. 가서 보고 빠짐없이 보고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이제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묘사 부분이 관찰을 하는 사람이 그걸 디테일하게 묘사도 하고 실감나게 묘사도 하고 생생하게 하면서도 놓치는 거 없이 또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관찰이라는 게 단순히 있는 사실을 쓰는 거에 끝나지 않고 관찰을 하면 자기의 어떤 관점,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관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실만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뭔가를 보고 나서 느낀 게 있고 거기서 얻은 교훈이 있거나 그런 걸 쓰게 되는 것. 그러니까 관심이 없고 그래서 관찰하지 않고 보지 않고 산 사람은 이런 걸 쓸 수가 없는 거죠. 기본 출발은 이제 본데서 출발하는 거죠. 옛날에 그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인의 특질을 하나 잡은 게 한국 사람들은 구경을 좋아한다. 부구경, 시장 구경, 쌈 구경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DNA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부터 저는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냐면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랑 있을 때는 엄마한테 질문도 하고 했지만 또 두리번 하는 그런 걸 했거든요. 막 두리번거리다가 신기한 개미를 하나 보면 하루 종일 쪼그러져 앉아서 그걸 봤거든요. 그거에 집중하고 몰입했거든요. 근데 학교에 들어가 보면 강요받는 게 주목이에요. 주목. 여기 주목. 선생님을 봐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데를 보는 게 아니고 보라는 데를 봐야 돼요. 그걸 훈련받아요. 수업 시간에 창밖을 내다보고 보고 싶은 선생님 분필로 던졌어요. 너 이렇게 한눈을 팔어. 너 이렇게 주의가 산만해. 이렇게 집중을 못. 실제로 또 그걸 못하면 공부를 못했어요. 선생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찰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글을 쓰는 걸로 평가를 받으면 이 관찰하는 사람이 유리한데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그거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것만 해야 되니까 당연히 주의 집중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득세할 수 있는 거죠. 주목을 잘하는 사람. 근데 이 주목을 잘하는 것과 집중을 잘하는 것은, 그러니까 관찰을 잘하는 큰 차이예요.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데 봐야 되니까 보는 거, 그거에서 얻을 수 없는 게 있죠. 뭐냐면 자기의 컨텐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나의 컨텐츠거든요. 그 컨텐츠는 내가 보고 싶은 데를 쫓아가면서 할 때 찾아지는 것이거든요. 남이 보라는 걸 보는 데서는 진짜 내가 뭘 좋아하고 뭐를 잘하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 기대하는 거에 맞추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맞춰가는 과정도 즐겁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글을 쓸 때 그 상사에게 맞춰야 돼요. 그게 바로 주목이에요. 상사의 생각에 주목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면 일이 끝나. 경주마처럼 옆에를 딱 가리고 옆에를 한눈을 안 팔고 거기만 보고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기분 나쁜 거야. 왜 내가 당신한테 맞춰야 돼? 내가 다른 데 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그리고 그게 단박에 맞추질 못해요. 그 상사가 계속 아니라고 그러고 그게 불일치가 일어나. 그걸 일치화시키는 과정, 일치해가는 과정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도 내 생각이 있고 그러는데 왜 거기에 일치를 시켜줘야 돼? 그리고 또 윗사람 생각도 계속 변해 또. 또 윗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과장, 부장, 뭐 임원 또 생각이 또 다 달라. 그럼 새로 또 주파수를 맞춰야 돼. 이런 과정이 대단히 불편한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의 컨텐츠를 찾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자기 컨텐츠라는 것은 나의 작품이에요. 거기 직장에서 만드는 건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제품을 만드는 거죠. 원하는 제품. 대신에 돈을 받죠. 자기 작품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을 받으면 크게 받을 수 있죠. 이제 그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제품 잘 만들면 유능하고 우등생 뭐 하여튼 직장에서도 인사고과 잘 받고 승진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자기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자기 컨텐츠가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관찰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관찰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남이 정해놓은 궤도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자기 스토리가 안 만들어요. 그건 결국은 나중에 남의 길이에요. 남의 것이에요. 제가 직장에서 딱 나오니까 다 놓고 나오더라고요.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쓸 말이 한 줄밖에 없어요. 나 어디 직장생활 몇 년 했다. 내가 임원까지 올라갔다. 그 말고 뭐가 있어요? 자기 스토리가 뭐가 있어요? 자기 스토리를 가지려면 자기 길을 가야죠. 그게 탐험이 됐건 모험이 됐건 방랑이 됐건 방황이 됐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자기 스토리가 한번 살다 가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 만들고 가야죠. 그게 글로써 기록으로 남으면 그게 나죠. 스토리와 콘텐츠, 사실은 이 두 개가 글쓰기의 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고 남보다 많이 알고 그런 게 콘텐츠고, 거기 콘텐츠만으로는 글이 재미가 없어요. 그건 뼈대에 불과해요. 거기 살이 붙어야 돼. 살이 스토리예요. 살이 붙어야 말이 되고 글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살의 비중이 더 크죠. 그게 한 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야 공감을 얻는 거고. 뼈대만 얘기하면 누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여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 필수적으로 이런 컨텐츠와 스토리, 이거는 관찰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죠. 너 이렇게 한 논문을 못 파고,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정해진 궤도를 가야 안심하시죠. 응? 학교 졸업하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시대가 저는 이제는 조만간에 끝날 거라고 봐요. 이미 그런 징조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너튜브 같은 것도 거기서 뭔가 잘 되는 사람들은 자기 컨텐츠와 스토리로 승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컨텐츠가 자기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되게 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게 있어요. 그게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주목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비록 뭐 주의가 산만하다, 한눈 판다. 그러면 그게 그 과정에서는 그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효율이 떨어져요. 관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직에서 딱 목표를 제시하고 저기를 향해서 간다 딱 했을 때 한눈 안 팔고 거기만 보고 가는 사람이 효율이 높죠. 근데 이걸 자꾸 두리번거리고 한눈을 팔고 자기 관심사가 있고 뭐 퇴근 후에 어디 또 인문학 뭐 강의 다니고 위에서 좋아할 이거. 너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노? 어? 너 뭐 하는 놈? 이런 소리를 듣죠. 근데 저는 그럴수록 자기 스토리를 만들고 자기 컨텐츠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어찌 보면 그렇게 관찰하는 사람이 결국 글을 잘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은 회사에서 뭐 심할서를 쓰고 무슨 경위서 쓰고 혼나고 이럴 때마다 내가 또 스토리가 하나 생겼다. 여러분, 스토리는 그런 스토리가 먹히는 스토리거든요. 승승장구 이런 기고만장 스토리는 아무도 안 읽어요. 관심 없어요. 됐어. 그렇게 잘났어. 듣기 싫어. 이러고. 근데 막 뭔가 시련, 고난, 역경 막 그걸 뚫고 온 스토리. 맵고 짜고 쓴 스토리. 이런 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겁니다. 질문하고 관찰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